배움을 즐기고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더미들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AI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천문학적인 자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넷플릭스라는 거인을 잡으려고 뭉치는 미디어 공룡들의 생존 게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공급망이랑 에너지 시장 순풍을 조이고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다뤄볼 겁니다. 네, 아주 거대한 주제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15개의 뉴스 분석 보고서하고 기사들을 저희가 완전히 해체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복잡한 정보 홍수 속에서 길 잃지 않으시도록 가장 중요하고 번뜩이는 지식의 알맹이만 쏙쏙 뽑아내는 게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겉으로만 이렇게 쓱 훑어보면요. 실리콘밸리 기술 경쟁,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중동 정세, 이게 다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텍스트만 보면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기사들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거대라고 뚜렷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대 권력의 재편이라는 현상입니다. 거대 권력의 재편이요? 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본이랑 인프라를 극단적으로 통폐합하고 덩치를 비정상적일 정도로 키운 거죠. 오늘 이 탐구가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단일한 퍼즐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풀어보죠. 첫 번째 주제는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 감각이 살짝 떨어질 정도거든요. 오픈 AI가 무려 1,100억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기업 가치 평가액이 8,400억 달러를 찍었다고 해요. 여러분, 8,400억 달러면 어지간한 국가 1년 예산을 훌쩍 넘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감을 좀 잡아보자면 그 2012년에 페이스북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즉 IPO 할 때 모았던 금액이 16억 달러였습니다. 그때도 세상을 다 삼킬 것 같다고 난리였는데 말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오픈 AI는 민간 시장에서 그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쓸어 담은 겁니다. 역대 가장 컸던 IPO 규모랑 비교해도 3배나 커요. 심지어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도 안 한 회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점은요. 이 펀딩 소식이 월스트리트의 아주 오래된 룰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재무구조를 다 까발리고 유동성이 보장된 공개시장, 즉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믿어왔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깨진 거네요. 그렇죠. 오픈 AI는 상장 안 해도 이 정도 돈은 민간에서 알아서 모인다면서 민간 시장의 상한선을 새로 그어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았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AI 패권 경쟁이 얼마나 숨막히게 치열한지 자본을 쥐인 사람들이 이 기술을 절대 놓쳐선 안 될 미래로 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완벽한 지표입니다. 와, 돈맥경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실리콘밸리에는 돈이 넘쳐나네요. 특히 아마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번에 아마존이 50억 달러를 쏘면서 파트너십을 맺었더라고요. 네, 아주 파격적인 딜이었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가 오픈 AI인 새로운 AI 에이전트 플랫폼이죠. 프론티어에 독점 클라우드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AI 에이전트라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시장 흐름이 완전히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그 챗봇 수준을 넘어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챗봇은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면 옆에서 백과사전을 찾아 읽어주는 똑똑한 인턴에 가깝습니다. 아, 똑똑한 인턴? 네.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예를 들어 이 데이터 분석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경영진 보고용 PPT로 만들고 팀원들한테 이메일로 다 공유해. 이렇게 지시를 하면요. 스스로 엑셀 켜고 데이터 가공해서 메일 작성까지 하는 숙련된 실무자가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아마존은 바로 이 프론티어라는 실무자급 플랫폼의 독점 인프라를 따낸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게다가 딜 세부 내용을 보면 오픈 AI는 향후 8년 동안 AWS에 무려 1,0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요. 아마존이 직접 만든 AI 칩인 트레이늄을
2기가와트 규모로 사용하기로 약속했어요. 이건 엔비디아 칩에만 목을 매던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마존이 이번 판에서 날린 엄청난 한 방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비해서 AI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다는 인식이 되게 강했거든요. 사실 그랬죠. 근데 이번 파트너십으로 단숨에 판을 뒤집은 셈입니다. 자체 칩 성능까지 전 세계에 완벽하게 검증받은 거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리스크는 아마존이 이미 오픈 AI의 최대 라이벌인 앤스로픽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양쪽에다 거액을 베팅해둔 셈인데 이 묘묘한 삼각관계에서 앞으로 어떤 텐션이 발생할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스무자가 누가 되든 결국 아마존 클라우드 위에서 놀게 만들겠다는 되게 무서운 전략이군요. 자, 그런데 빅테크의 쩐의 전쟁을 보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분위기가 묘하게 좀 다릅니다. 네, 현실 점검의 시간이 온 거죠. MS가 월 99달러짜리 새로운 AI 번들 E7 등급 출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현재 기업들이 많이 쓰는 프리미엄 등급이 E5인데 거기에 에이전트 365 같은 고급 AI 기능을 얹어서 아예 새로운 티어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월 99달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수가 1000명,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뛰거든요. 맞아요. 엄청난 부담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현재 MS365 사용자 중에서 코파일럿 챗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지갑을 열고 유료로 전원한 비율이 단 3.3%에 불과하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3.3%요? 그거는 현재 AI 산업이 직면한 가장 차갑고 현실적인 벽을 보여주는 수치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한 해에만 AI 데이터 센터랑 연구소 구축에 무려 882억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썼죠. 네, 그런데 정작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이 3%대라는 건 극명한 비용 대비 수익, 즉 ROI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기술이 세상을 바꿀 만큼 훌륭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현금을 벌어다 주는 건 언제냐는 거죠. 그렇죠. 언제 돈을 버냐가 핵심이니까요. 막대한 자본 지출이 이익률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AI의 화려한 비전 이면에 있는 이 현실적인 수익화 한계에 점점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비용과 수익 사이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동안 할리우드란 전통 미디어 시장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덩치 키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아, 파라마운트 이야기군요. 네,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가 무려 1,100억 달러를 들여서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파라마운트 플러스랑 HBO 맥스가 하나로 묶이게 되거든요. 2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괴물 같은 플랫폼이 탄생하는 거네요. 네, 전 세계적인 거대 공룡이 나오는 거죠. 1104년 역사를 가진 파라마운트가 왜 이런 무리수처럼 보이는 거대한 베팅을 하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넷플릭스라는 압도적인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라는 공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조직 내부의 변화입니다. 조직 변화요? 데이비드 앨리슨 CEO가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플루토 TV의 엔지니어링 팀을 완전히 하나로 토합하는 이른바 컨버전스 작업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엔지니어링 팀을 합친다는 건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큽니다. 과거의 미디어 회사는 대본 잘 쓰고 연출 잘해서 좋은 컨텐츠만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컨텐츠를 끊김없이 전 세계 수억 명의 기기에 쏴주고 알고리즘으로 취향을 분석하는 기술력이 필수거든요. 아, 넷플릭스처럼요. 네, 즉 조직 전체의 DNA를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처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그들도 마주한 겁니다. 그래서 1,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추적해보니까 아주 민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동 자금 말씀이시죠? 네, 이번 인수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0억, 아부다비 70억, 카타르 70억 등 총 240억 달러의 중동 자금이 포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파라마운트 측은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침묵 중이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골치 아픈 규제 이슈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외국 정부와 끈끈하게 연계된 거대 자본이 미국의 핵심 언론과 미디어를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럴 때 반드시 등장하는 곳이 바로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줄여서 CFIUS입니다.
아, CFIUS요? 외국 자본 들어오는 걸 심사하는 곳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외국 자본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거래를 아예 막아버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2018년에 있었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피살 사건 등으로 인해 워싱턴 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논란이 많았죠. 저희가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내리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순수하게 비즈니스와 규제 관점에서 팩트만 놓고 보았을 때 이런 외국 자본이 미국 주요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지분을 대량 확보하게 되면 언론 독립성과 자주권을 둘러싼 사회적 반발과 규제 당국의 깐깐한 견제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다른 산업 재편 단신들도 보니까 미국의 최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등극하게 될 차터 커뮤니케이션스의 콕스 인수 승인권도 있고요. 일본 반다이 남코의 대규모 조직 개편, 그리고 소니랑 닌텐도의 지분 투자권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통신망부터 게임 IP까지 전방위적인 덩치 키우기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본이 미디어라는 가상의 인프라를 통폐합하고 지배력을 넓혀가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진짜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아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죠. 네, 오만 해안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샬 제도 선적의 유조선인 MKD BYOM호가 바다 위에서 드론 보트,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수상전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관실이 폭발했고 안타깝게도 인도인 선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 배경에는 현재 최고조에 달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사살한 이후에 이란이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무력 충돌이 아주 격화된 상태죠. 여기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드론 보트라는 비대칭 전력의 등장입니다. 비대칭 전력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해함대를 타격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기술이죠. 수천억, 수조 원짜리 거대한 군함이나 유조선을 불과 수천만 원짜리 저비용 무인 보트 몇 대가 뚫고 들어가서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가성비가 진짜 무섭네요.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좋은 무기죠. 문제는 이 드론 보트들이 지금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병목 구간,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든 마비시킬 수 있는 핵심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청취자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당장 저 먼 바다에서 터진 불꽃이 우리 지갑과 일상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공급망 문제로 바로 직결되죠. 바닷길이 막히고 위험해지니까 MSC나 머스트 같은 글로벌 해운사들이 가장 빠른 길인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삥 둘러서 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배송은 10일에서 15일이나 지연되고 있고 컨테이너 하나당 무려 4,000달러라는 긴급 할증료가 붙고 있어요. 물류비가 폭등하는 거죠. 근데 바다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길도 완전히 비상이에요. 페덱스나 카타르 항공 같은 주요 화물 노선이 멈춰서면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항공 화물 용량의 18%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하늘길 상황을 시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심각성이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 중동 영공이 연쇄적으로 폐쇄됐고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 영공 비행 금지 조치까지 겹쳐 있는 상태잖아요. 비행기들이 갈 곳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오가는 수많은 국제 항공기들이 갈 곳을 잃고 코카서스 회랑이라 불리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상공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쪽은 하늘길이 넓은 편인가요? 아니요, 전혀요. 이 구간 폭이 불과 100마일, 160km 남짓밖에 안 됩니다. 이 좁디 좁은 골목길 같은 하늘에 전 세계 여객기와 화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 병목 현상 때문에 비행시간은 최대 4시간이나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양의 항공유가 공중에 버려지고 있는 아찔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야말로 전 세계 물류 대동맥이 꼭 막혀버린 거네요. 물류가 막히면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에너지 가격 폭등이겠죠. 이란의 이번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인 노스필드의 핵심 시설이거든요.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죠.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50%나 수직 상승했고 브렌트유도 단숨에 8%가 뛰었습니다. 이 에너지 위기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강대국들이 벌이고 있는 거대한 패권 전략의 충돌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하고 전 세계 산유국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에너지 지배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결국 이 큰 그림의 일환이죠. 중국의 움직임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맞습니다. 중국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풍력, 배터리 같은 클린테크 분야에 국가적 자본을 쏟아부어서 무려 2,22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화석연료 패권과 중국의 재생에너지 패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아까 저희가 다뤘던 AI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죠.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에너지 지배권 싸움은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미래기술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지을 가장 강력한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흐름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솔직하게 공유해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수집한 자료, 이 미스터리 파일들 중에는 접근 권한 오류나 시스템 문제 때문에 기사 원문 전체를 뜯어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정보가 항상 완벽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기사 제목이나 핵심 요약문만으로도 거시적인 트렌드 파도가 어디로 치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더라고요. 완벽한 정보가 아닐지라도 파편 속에서 훌륭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리스트 중에 쿠바 대통령이 국가 경제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빈급한 변화를 촉구했다는 짧은 단신이 있었습니다. 아,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중앙집권 체제에 어떤 균열이나 변화 조짐이 생기고 있는지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시그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BYD 판매량 붕괴? 테슬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기사였는데요. 그 제목 하나가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죠. 한때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면서 영원히 성장할 것 같았던 중국 전기차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하고 잔혹한 생존 경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시장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단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헤쳐온 이 정보의 바다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8,400억 달러라는 상상 초월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전통 금융시장 룰을 깨버린 AI 기업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 맞서려고 1,100억 달러를 태우는 미디어 공룡들도 봤죠. 맞습니다. 엔지니어링 조직까지 하나로 뭉쳐버리는 몸부림이었죠. 그 와중에 현실 세계에서는 단돈 몇 천만 원짜리 저렴한 드론 보트 몇 대가 수백조 원 단위 글로벌 물류를 멈춰 세우고 가스 가격을 50%나 폭등시키는 나비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술, 미디어, 그리고 지정학과 에너지 위기까지 겉보기엔 다 다른 분야 이야기 같지만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생존의 절대 법칙은 바로 규모라는 겁니다. 스케일이네요. 네, 조단위의 막대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 수억 명의 구독자를 가진 미디어 통합연합체,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를 쥐고 흔드는 초강대국들의 거대한 움직임까지. 바야흐로 압도적인 덩치와 자본, 기술을 선점하지 못한 자는 결코 무대 위에 서 있을 수 없는 초거대 권력 통폐합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파는 걸 넘어서 자신들만의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고 1,000억 달러 단위 투자를 주고받으면서 외부 간섭을 받지 않는 완벽히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 보았습니다. 무서운 속도죠. 만약 이런 초고대 기업들이 점차 국가의 물리적 통제력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본을 굴리고 인프라를 지배하며 나아가 자체적인 에너지망까지 독점하는 거대한 디지털 국가처럼 변모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10년 뒤, 20년 뒤 미래의 진정한 권력은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백악관에 있을까요? 아니면 끝없이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이 거대한 AI 서버 농장을 지배하는 자에게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밤 이 거대한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만나요.